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 여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듯이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아주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글을 적는 게 망설여지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저의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끄적여 봅니다. 저는 연하인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원래 제가 연애에서 주도적인 편이기도 하고 이끌어가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연하 남자친구가 잘 맞더라고요.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애교도 많으니까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할 당시에는 마냥 귀엽고 순수한 남자라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연애와 아예 다르더라고요. 연애할 땐 좋았던 이 순수함이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철없고 멍청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옆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희 부부는 시댁살이를 했어요. 당연히 다른 가족들처럼 고부 갈등이 있었죠. 시부모님과 남편이 살던 집에 제가 얹혀 들어가 살게 되니까 당연히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응도 못하고 매일같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으면 중간에서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나이를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엄마 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바라기였고 집안의 모든 분위기는 남편 따라 흘러갔죠. 남편이 집안에서 귀한 외동아들이라 사랑을 더욱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애교도 많았고 시어머니 눈에는 아직까지도 갓난아기로 보였겠죠. 시부모님과 남편 가족에 저는 가사도우미 역할을 했고 제가 힘든 티를 내도 남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로 툭툭 치면서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내도 남편은 무덤덤했고 시어머니께 바로 일러바쳤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며 자신의 아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죠. 시댁살이를 하면서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앞치마를 맺고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해 밀린 집안일을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시댁 식구들은 다 자고 있었고 저보고 집안일을 하라는 신호인지 빨랫감과 설거지거리를 잔뜩 쌓아놓으면 저는 새벽까지 일만 하다가 잠에 청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온지도 모르는지 코를 골며 천하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죠. 한 번씩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얄미워서 한 대 쥐어받고 싶지만 또 시어머니께 일러바칠까봐 꾹 참아요. 그런데 시집살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집안에서 유일하게 전문직을 하고 있어요. 나름 변호사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제가 좋은 능력을 가진 남편을 만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 남편의 직업은 없습니다. 무직이에요. 원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그만뒀습니다. 다시 사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제 눈에는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뿐더러 제가 주기적으로 용돈까지 주고 있으니 일자리를 구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남편을 보고만 있으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받아서 쓰는 사람은 남편뿐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용돈을 타서 씁니다. 제 연봉이 대충 얼만지 아셔서 저에게 조금씩 빌려가세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할 동안 제 카드로 백화점 쇼핑을 하기도 하고 여행도 자주 갑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지갑일 뿐이었죠. 정말 바보 같게도 이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었어요. 제가 돈을 중요시 여기는 짠순이도 아니었고 남편의 철없음을 알면서도 결혼한 제 선택의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정말 견디지 못할 행동이 있었죠. 그때는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둘이서 여행을 간 날이었습니다. 왜인진 모르겠는데 시아버지는 집에 두시고 둘이서만 갔더라고요. 그래도 둘이 없는 게 저는 훨씬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집안일도 줄어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또 주말이라 출근도 하지 않아서 집에서 시아버지와 TV도 보고 바둑도 두면서 재밌게 놀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히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들었죠. 항상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칫밥을 먹으면 시아버지가 조금씩 도와주셔서 나름 버틸만 했습니다. 시댁 가족 중에서
시아버지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요. 원래 과묵하시고 말수가 적은 편이신데 그날따라 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바둑을 두시다가 시아버지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난 네가 여자로 보인다. 바둑돌을 하나씩 두시면서 너무 뜬금없이 말을 하시는데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역겹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집안에는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쳐들어가 속을 개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오시더니 제 등을 두들겨 주시더라고요. 원래라면 그 손길이 소름 끼치진 않았겠지만 저는 시아버지가 제 등을 두들겨 주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어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그날부터 시아버지가 무서워졌습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대화도 잘하고 서로 장난도 많이 치는 사이였는데 그게 아예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시아버지와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었고 당장이라도 남편과 분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여행을 갔다 온 순간 바로 분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혼자 생각할 사람인가요? 제가 분가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안방으로 달려가 제가 말한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반대하셨죠. 다들 반대를 하셔도 저는 꼭 나간다고 했고 대출을 최대한으로라도 받아서 집을 구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 집에서 가사도우미 역할과 지갑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 집에서 나가는 걸 반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 분가를 반대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의 몸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와 남편은 너무 심각해졌고 그 순간 저희는 넷이서 동그랗게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어두웠고 무겁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나도 너희를 분가시켜주고 싶은데 내 몸이 지금 말이 아니구나. 일찍 말하려고 했는데 걱정시킬까봐 진작 말을 못했단다. 사실 내가 간암이란다. 갑작스러운 암 소식에 저희 둘은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술을 좋아하시기도 하고 늘 자기 전 소주 한 병은 꼭 마시고 자는데 이렇게 암이 걸리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간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지금 이식자를 구하고 있답니다.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줄 줄 알았어요. 마음속으로는 얼른 간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간이식 적합성 검사 받자.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나 엄마 없이 못 산단 말이야.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해준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싫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었고 결국 분위기에 휩쓸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 일엔 왜 이렇게 열정적인지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혹시라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간이식이 적합하게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확률이 적기도 하고 아예 남남인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정말 간이식을 해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며 검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생전 주지 않으시던 용돈도 다 주시고 자기가 다 하겠다며 집안일도 손수 다 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더 간이식을 해드리기 싫었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시어머니의 행동들이었거든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저희는 잔뜩 긴장한 채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발 불일치라고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갔죠. 그래도 남편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남편이 시어머니께 간이식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불일치가 나왔고 저는 일치가 나왔거든요. 제가 간이식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며 노래를 부르셨고 가족들은 당연히 제가 간이식을 해줄 줄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달라고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 많다고 해요. 가족들의 강요로 억지로 간이식을 해야 할 것 같은 상황 말이죠. 그런데 저는 도저히 시어머니께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 땡전 한 푼도 받지 않고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시댁살이도 너무 지옥 같았어요. 차라리 결혼 전이 더 나을 정도로 말이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눈치를 살피며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수술 안 할래요. 의사 선생님은 예상하고 있었단 반응이었지만 가족들은 저의 대답을 듣고 상당한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온갖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돼서 간이식을 안 해줄 수 있냐, 이때까지 자기가 해준 게 얼마냐 등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해준 게 있다고요?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가사도우미에 쥐갑 취급하시던 분들이 누군데요? 그리고 시아버진 저를 여자로 보인다는 그런 더러운 말을 짓거리는데 어떻게 간이식을 해드려요? 이러니까 사람이 늘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인간고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매를 내뱉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볼로 무언가 날라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손바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뺨을 내리치셨고 그곳은 정적이 흘렀죠. 다들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딱 한마디만 하고 나왔습니다. 이걸로 제가 간이식 안 해주는 거 퉁치죠? 이혼할 테니까 다신 저 찾지 마세요. 이 말을 내뱉고 저는 병원을 빠져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며 짐을 쌌고 바로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 눈물이 마냥 슬프고 억울해서 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기도 했고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인생이 끝났단 생각에 행복함도 조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간이식을 못 받는 건 죄송하긴 했지만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서 깔끔하게 합의 이혼을 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결혼을 한 번 하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친정집에서 가족들의 품에서 편안한 삶을 사니 남편과 이혼을 한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고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며 법정에 섰어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다 보니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조차 까먹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의뢰인을 만나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쓰렸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속이 좋지 않아서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뛰쳐갔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제가 예상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제발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수 있나요? 임신 테스트기에는 선명하게 두 줄이 그어 있었고 임신이란 표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어요. 임신한 상태로 그 집에 가면 당연히 저를 받아주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전 남편 같은 사람을 애아빠로 두고 싶지도 않고요.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기가 너무 껄끄러웠습니다. 이 고민거리를 부모님께 털어놓으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역시나 제 편을 들어주시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바로 저 혼자 낳아 기르기로 말이죠. 미혼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키우는 것 못지않게 제가 2배의 사랑을 주며 열심히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변호사 일을 손에 놓지 않았고 출산이 임박한 기간부터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일을 쉬었죠. 저는 건강한 왕자님을 출산했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제 아들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아이를 키우며 변호사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일을 할 동안 집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죠. 다들 주위에서 애아빠한테 소식을 전하지 않을 거냐고 많이들 물었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저한테 다시 빌붙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몸 상태가 어떤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면 죄책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아빠의 존재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점점 커서 유치원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치원을 다니면서 부쩍 아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는 아빠가 없냐고 말이죠. 그런 말을 언젠간 하겠다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항상 그때마다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줬는데 어떻게 동심을 깨트리지 않은 채로 전달해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저는 매일 아들이 유치원이 끝나면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건물 앞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가 싶어 피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덥석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아들은 그 사람한테 화를 냈죠. 누구세요? 누군데 우리 엄마 무섭게 해요? 이 말을 하며 아들이 그 사람을 째려봤고 저도 아들과 함께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죠. 그런데 저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안 순간 기절할 뻔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거든요. 이혼을 하고 몇 년 만에 본 사람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시선은 제 아들한테 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설명을 원한다는 눈빛을 보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전 남편은 펑펑 울며 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라며 말을 했죠. 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할까봐 저는 급히 둘을 떼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갑자기 전 남편한테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들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전 남편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와 전 남편 둘 다 놀랐고 저는 이 상황을 과연 좋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데까지 와버린 것 같았고 저는 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어요. 아들을 집에 먼저 보내고 저는 전 남편과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 살도 많이 빠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지 동안이었던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더라고요. 딱 봐도 돈을 벌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놀랍고 믿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남편은 저에게 다시 합치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를 괴롭힐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집을 나가셔서 어디 간지도 모른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저와 이혼을 하고 제 생각을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막노동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배웠다고 했죠. 그리고 아들까지 있으니 더 이상 물러서기 싫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잡더니 갑자기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재혼을 하자는 말을 했죠. 그리고 저는 바보같이 전 남편의 그 눈빛에 흔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한심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아이도 아빠란 존재가 필요하기도 하고 전 남편도 옛날과 다르게 철이 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는 전 남편에게 싫다고 거절을 했지만 내심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스로 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저희가 이혼한 이유가 오로지 시어머니 때문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고민을 할 동안 전 남편은 저와 아들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아빠의 역할을 했습니다. 양육비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도 했고 아들한테 장난감도 많이 사주었죠. 아들도 아빠가 생겨서 너무 좋다며 예전보다 많이 밝아지기도 했고요. 한순간에 모든 상황들이 잘 풀리니까 제가 잠깐 방심을 했나 봐요. 전 남편의 끈질긴 매달림 끝에 저희는 재결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주위에서 보는 시선이 좋진 않았어요. 제가 또 후회할 거라며 말렸지만 저는 한 번만 더 이 남자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고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바라던 분가를 했고 가족이 드디어 꾸려지니까 너무 안정적이더라고요. 아들도 아빠와 노는 걸 더 좋아했고 저도 아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으니까 심적으로도 평온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복할 때 불행은 찾아오는 걸까요? 정말 오랜만에 단란한 가족 분위기라 제가 너무 긴장을 늦추고 있었나 봅니다. 저한테도 이제 행복이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죠. 왜냐하면 바로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흔히 다들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는 것과 비슷하게 저도 남편이 휴대폰을 잠그고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갈수록 확신이 들어서더라고요.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남편을 미행하면서 한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같이 들어간 여자는 굉장히 젊어 보였고 그 여자와 불륜관계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 한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그 여자는 아주머니한테 굉장히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고 남편과 그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인사를 받았어요. 그 아주머니는 돈도 많아 보였습니다. 온몸이 명품이었고 손짓도 우아했죠.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선글라스를 벗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씻고 봐도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맞았거든요. 남편이 죽었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나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저는 냅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셋이서 그곳으로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만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그 젊은 여자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믿기지 않았죠. 어떻게 죽은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수 있나요?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미친 듯이 났고 남편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증거 수집을 했고 그동안 남편은 눈치도 못 채게 했죠. 남편이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을 찾았고 시어머니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눈치채기 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상간녀 앞으로 고소장을 보냈고 아들을 데리고 유유히 친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장을 받은 남편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상간녀입니다. 어떤 당돌함인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뻔뻔해서 오히려 제가 더 당황스러웠고 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예상 외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는지 눈이 팅팅 부어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많이 울었길래 일부러 감성팔이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놀란 것이 있었죠. 바로 제 시어머니가 살아계셨던 이유는 이 여자가 간이식을 해줬다고 해요. 간이식을 해주면 제 남편이 결혼해주겠다는 말에 이 여자는 바보같이 간이식을 했대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바로 해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미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최저시급도 못 받는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시어머니한테 다 갖다 바친대요. 원래 한국에 일을 하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잘 보여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다 갖다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고소장이 날라와서 너무 놀랐대요.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을 듣는데 제가 더 답답하고 한심하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여자가 있을 수 있나요? 그 여자는 제 남편한테 미쳐서 결혼 하나만 보고 이 지경까지 온 거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여자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자기가 했던 짓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스스로 깨달았는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한 번도 누군가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대요. 저에게는 양심이 없지만 제 남편한테 콩밥을 먹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 여자의 말에 찬성했죠. 저희 둘은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쌍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께 고소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두 가지의 사건을 감당해야 하는 남편은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했죠. 저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울리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은 위자료를 저희에게 엄청나게 물려줘야 해요. 일부러 감옥에 가는 것보다 평생 갚아도 못 주는 금액을 위자료로 제시해서 골탕 먹이고 싶었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다 못 갚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이혼을 했고 그 여자도 고소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전 남편이 보복을 할 수 있으니 제가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울면서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며 고맙다고 했고 저는 앞으론 남자한테 그렇게 퍼주지 말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다녀야 했어요. 양육비에 두 여자한테 위자료까지 주어야 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겨우 이식받은 간으로 건강하게 살지는 못할 망정 다시 술을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한 병을 먹고 자던 습관이 다시 도져서 매일 술을 달고 사신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 사람 참 쉽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집안에 시집이나 가서 제 인생을 망쳐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회나지 않아요. 언제 한번 이런 광경을 보겠나요? 전 남편이 돈에 허덕이고 시어머니가 술만 먹으면서 사는 인생 말이죠. 저는 이제 속이 후련하고 아들만 열심히 키우려고 합니다. 아들이 조금 더 크면 다 알려주려고 해요. 제가 한 행동들이 엄마로서 부끄럽지도 않거든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의 일이 다 정리가 되어서 납득한 채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이 워낙 독특하고 놀라운 일이라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셔도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화목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금슬 좋으신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까지 총 4명이서 살아왔죠. 그런데 제가 유치원을 가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동생은 많이 어렸기에 어머니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늘 무시했죠. 항상 저만 챙기고 동생은 소외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희 남매를 보면 엄마가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어머니는 항상 동생한테 차별 대우를 하셨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저와 아버지가 많이 뭐라 했습니다. 착하고 바른 동생이 잘해도 혼나고 못하면 더 혼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던 제가 동생 대신에 화도 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는 동생을 차별 대우를 하시다가 결국 집을 나가게 되셨어요. 항상 동생 놀아주고 밥 챙겨주는 건 저의 몫이었기 때문에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에 엄마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외롭긴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유치원생 때부터 동생과 저를 차별 대우를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생이 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집을 나가셨어요. 하루 이틀 뒤면 돌아오실 줄 알았지만 어머니는 그 뒤로 집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돈을 벌러 잠깐 지방에 갔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할 때마다 항상 이혼하겠다, 집 나가겠다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고 다녔거든요. 어머니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제가 또래들보다 조금 더 일찍 처리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시니
아버지 혼자 저희 남매를 책임지셔야 했습니다. 항상 밤낮 없이 저희 남매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늦게 퇴근을 하시면 자고 있는 저와 동생 옆에서 오랫동안 울다가 잠에 드셨어요. 일부러 자는 척을 한 적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대체 동생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식들을 버리고 갔을까요? 저는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고자 동생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제가 엄마의 노릇을 대신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생도 저를 많이 의지했고 저희 남매는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동생은 저 없이 살 수 없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저희 집안의 일이 소문이 나고 저희 남매가 어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찍 철이 들었다면서 저희 남매를 동네 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항상 저녁밥도 챙겨주시고 놀러도 데리고 다녀주시면서 다들 부모님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동생을 더 잘 보살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말로 정이 많은 사람이세요. 어느 정도로 많냐면 주위에서 아버지한테 바보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들으면 쉽게 넘기지 못하세요. 깊게 감정이입을 하시고 마치 자기 일처럼 헌신을 다해 도와주십니다. 다들 주위에서는 아버지한테 미련하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말리시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저와 동생도 커서 아버지처럼 저런 착하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아버지를 욕해도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늘 응원했어요. 저희한테는 슈퍼맨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커서 금방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고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저와 동생은 정말 남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닮지 않았고 성격도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지 싶을 만큼요. 동생과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핏줄이고 남매라는 거 하나로 맞춰가며 살았죠. 아버지는 저희가 커갈수록 돈벌이가 더 부족하셨는지 결국 해외로 가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정말 멀고 대화 하나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사실까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끝까지 저희 남매만 생각하시며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저와 동생 둘이서 산다고 해도 무방하죠. 저와 동생은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대학교를 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저희는 생계유지가 제일 급했거든요. 아무튼 저와 남동생은 나름 만족스러운 회사에 취직도 성공했고 이제 점점 생활이 여유로워지게 되었어요. 항상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서 새 가족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저희 남매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점점 차고 직장에서도 어느덧 상사가 되어버렸어요. 입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왜 이렇게 금방 가는지 제가 벌써 한 부서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제 주위에서 결혼을 하나둘씩 하니까 저도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반지를 주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자친구는 이런 건 남자가 해야 된다며 부끄러워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청혼했죠.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승낙을 해주었고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둘 다 바쁘고 결혼식에 대한 미련이 없어서 결혼식을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혼인신고만 하고 신혼집에 바로 입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우선 저희 아버지와 남자친구 그리고 제 남동생 넷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위 얼른 보고 싶다고 외국에서 바로 비행기를 끊고 달려오셨어요.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도 좋다고 매형이 생기는 거냐고 기뻐했죠. 저희 집은 무난하게 잘 넘겼지만
문제는 남자친구의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다고 하면 싫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 아들 고생시킨다고 반대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에 불과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안도 저희 집처럼 한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대요. 그리고 외동아들이라서 좋은 곳에 장가를 보내고 싶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는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얼른 며느리 보고 싶다면서 벌써부터 저를 며느라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저희는 양가 가족에게 인사드리는 것도 성공적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웨딩 사진 찍고 혼수 같은 것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지금 만나는 여자분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만난 지는 5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 잠잠해질 때 재혼을 하시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재혼을 하시고 정식적인 가족이 되었을 때 저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너무 잘 됐다며 좋아했고 남편도 노년에 아버지 혼자 안 계셔도 돼서 너무 좋다고 말하였죠. 저희는 혼인신고도 하고 신혼집에 입주도 했습니다. 정말로 부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되었죠. 그리고 저희가 한창 신혼일 때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재혼하시는 여성분은 정말 아리따우시고 곱게 생기셨더라고요. 5년 동안 만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도 결혼식을 올리지 않으셨고 혼인신고만 하셨어요. 집안에 좋은 소식이 배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식적으로 소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조금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아직 새어머니와 어색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시어머니의 성격은 정말 활발하시고 말도 재미있게 잘하세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잘 깨주시고 저를 딸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시댁에 놀러갈 때마다 저는 공주 대접을 받았고 매번 자기가 다 하겠다며 시어머니가 움직이셨죠. 저도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 항상 시어머니에게 앉아있으라고 티격태격하며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시댁의 분위기는 아주 화목했어요. 오히려 제가 시댁에 가서 오래 있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2년 차가 되어갔습니다. 이제 점점 신혼의 분위기도 줄어들었고 회사 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운 어느 날 저희 집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계속 제 남편에게 평소보다 더 살뜰히 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30이 넘었고 새어머니가 갑자기 그런 터치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도 원래 서먹서먹했던 사이였는데 한순간에 과감해지니까 놀라셨죠. 시어머니 빼고 저 포함 3명이서 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만 그랬어요. 아들, 엄마 보고 싶었지? 아들, 난 세상에서 아들밖에 없어. 원래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색한 사이여서 필요하지 않는 말 아니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정말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남편한테만 선물을 사주시면서 길 지나가다가 아들 생각이 나서 샀어 라고 하거나 뭐든 제 남편과 함께 하려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함을 풀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제 선물은 없어요? 저 속상해요 라고 애교를 부리며 시어머니한테 말을 해도 항상 무시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데 말이죠. 시아버지도 요즘 따라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자기한테 누구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건망증이 너무 심해졌다고 하면서 말이죠.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던 시어머니가 최근 들어 저와 시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남편만 좋아하니까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4명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큰 병원으로 갔어요. 검사가 되는 건 전부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사 과정이 무서우셨는지 남편의 손만 꼭 잡고 있었고 저와 아버지는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하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병명은 바로 치매였습니다. 중간중간 원래의 기억이 돌아오긴 하는데 제정신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아들한테 이렇게 살뜰하신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의 과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결혼 초에 남편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사실 시아버지와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돈 때문에 보육원에 잠시 맡겨두고 도망쳤다가 돈을 얼추 모으고 아이를 다시 데려가기 위해 보육원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자신의 자식 소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사무쳐서 제 남편을 자신이 낳은 친아들로 본다고 합니다. 저희 셋은 그 자리에서 숙연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직도 기억을 하실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여기서 더 심해지실 테니 하루라도 빨리 추억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병실에 나왔고 정말 오랜 고민을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그러다가 결론은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아들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셨지만 보육원 이름과 아이의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항상 남편의 이름 말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게 정말 다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가 말씀해주신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보육원은 제 고향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잠깐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저는 조금이나마 기억해요. 그리고 동네에 보육원이 있다는 걸 말로만 들었는데 우연히 그 보육원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곳이었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보육원에 들어가서 원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민혁이 누나 아니세요? 라고 하며 제 남동생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원장님은 아이고 왜 몰라요. 여기 얼굴에 점이랑 딱 보니까 민혁이 누난데. 여기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민혁이 남매 다 알잖여.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웃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동네가 바로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매를 모르는 동네 주민분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육원 원장님까지 아시니까 신기하더군요. 그리고 저희는 보육원 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이름에 대해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원장님에게 혹시 이 보육원에 김동현이라는 남자아이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은 갑자기 당황을 하시더니 동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현이가 민혁이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문이 턱 막혔죠. 그런데 저희의 표정을 보고 원장님이 더 당황을 하시면서 아니 동현이가 여기서 자랐다가 아버지가 입양해 가신 거 몰라? 너 그때 아버지 손잡고 동생 생긴다고 좋아하면서 졸래졸래 따라왔잖아. 아, 그땐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날라나? 라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원장님 말에 의하면 제 남동생이 시어머니가 찾고 있는 자신의 아들인 김동현이라는 아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보육원을 박차고 나가 주저앉은 채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를 뒤따라 나와 도와주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저는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인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남동생이 동현이란 아이가 맞대요. 아버지가 정이 너무 많으셔서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동현이가 눈에 띄었다고 해요. 그때는 동생이 신생아만큼의 갓난아기였는데
너무 마르고 애가 울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여서 원장님에게 어떻게 온 애냐고 물었더니 애 엄마가 새벽에 버리고 갔대요. 근데 애가 너무 순해서 울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더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집에 동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어머니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화를 불같이 냈지만 아버지가 원래 그런 성격인 걸 아니 참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만 하셔서 육아는 오로지 어머니 담당이었으니 두 아이를 감당하기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다 맞추어졌어요. 왜 어머니가 동생을 그렇게 싫어하고 막대했는지 납득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어떻게 동현이의 친엄마인가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남동생이 핏줄로 따지면 시어머니의 아들이니까 그럼 남편과 형제 아닌가요? 갑자기 족보가 꼬이고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놀란 건 아버지였죠. 자신이 아들을 버리고 간 여자가 어떻게 사돈일 수 있을까요? 세상의 우연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동생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되었어요. 동생이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호적에서 빼달라고 하면 어쩌나 고민이 되었거든요. 제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아들한테 말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맡겼고 저와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다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지셨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희도 이 상황을 말할까 말까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말하는 게 옳다고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남동생의 답변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서 잘 기억을 못 하셨고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누워 계셨죠. 그리고 남동생은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누나, 난 평생 누나 동생이야. 그리고 아빠는 평생 우리 아빠고. 난 이렇게 살래. 엄마 없는 채로.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동생이 자신의 친어머니인 시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건지 시어머니가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치매가 너무 심하셨거든요. 남동생은 울지도 않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솔직히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남처럼 살아와서 엄마라고 안 느껴진대요. 사실 저와 남편이 유전자 검사도 해봤는데 친자가 맞긴 했습니다. 남동생도 자신의 친엄마라는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라고 부르지도 못하겠다더군요. 결국 이 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동생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았고 가족들도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시어머니가 치매가 너무 심하셔서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가 자주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남매의 꿈인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사는 것도 이제 얼추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은 어색함은 아예 없었고 오히려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났다는 게 아직까지도 놀라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